세 번의 도전 끝에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대의원과 당원 90%, 국민 10% 합산으로 가려진 이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누가 뽑힐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먼저 그 전당대회 결과를 먼저 김문영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임시 전당대회에서 35.6%라는 득표율로 삼수를 한 끝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이번 투표로 내년 3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또 4.7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이나 안정중 당의 노선을 이끌 당사자로 누굴 뽑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예. 송영길 신임 당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긴 했지만 당내에서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범친문이고 86그룹의 맏형으로서 이제 쇄신을 얘기를 하고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자신의 장점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쇄신파로서 친문의 쏠림을 우려하는 당심에 어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남 고흥 출신으로 호남 표심을 호소했고 가덕 신공항 지원 사격으로 영남에 구애를 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세를 확보해 당선이 됐는데요. 하지만 또 주목할 점이 세 번째 당권 도전이라 우위에 있다는 평가에도 막판 친문 표심 결집에 홍영표 후보의 추격세가 거셌다는 점입니다. 네. 홍영표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0.59%포인트에 불과한데 한 당직자는 20년간 본 전당대회 중에서 최소 득표차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송 대표와 함께 선출된 5명의 신임 최고위원이 개파색이 옅은 2명이 있다곤 하지만 친문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 민주당이란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좁히고 실제로 이탈한 중도 지지층을 복원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쇄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내년 대선을 이끌 막중한 임무를 지도부가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관계를 잘 다뤄야 될 텐데요. 쌓여있는 숙제들이 많습니다. 새 지도부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대선을 관리를 해야 되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게 이번 이제 지도부의 임무인데. 예. 송영길 대표가 당 이름과 대통령 빼고는 다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적 쇄신이 보여주기가 가장 좋은 거죠. 네. 또 하나는 정책 기조의 변화. 이 두 가지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의 어떤 비전이나 당의 미래에 대한 노선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논점에서 제외가 돼 버렸어요. 오히려 문자 폭탄이라든지 문파라든지 이런 것만 초점에 맞춰졌거든요.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적 쇄신과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이뤄낸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선 후보로서 당내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대선 후보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 후보들 간의 정책 경쟁,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약을 갖다가 당에서 준비하면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하면서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도부의 지금 새로운 지도부의 과제는 결국은 9월 달로 이제 대선 후보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6월 달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6월 달부터 시작되는 대선 경선에 어떻게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을 갖다가 잘 녹여내느냐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김문영 기자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 대표로 뽑히긴 했지만 일단 친문 계파가 아니고 또 이 최고위원들로 선출된 사람들은 친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쉬울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네, 지도부 중에 사실 한 분 빼놓고는 다 강성 친문으로 분류가 되죠. 예. 저는 강성 당원이 꼭 당에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6, 70만 명 되는 강성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의 존속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갖거든요.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나 애정이 큰 만큼 또 아쉬운 점도 많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에너지를 갖다가 당내에 어떤 그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이런 화두로 녹여낼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이 있는 만큼 네. 그럼 문재인 정부가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은 또 뭔지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처 못했던 거를 갖다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희망 그래야지 그러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숙제를 갖다가 저는 최고위원들에게 주는 게 맞다.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 이슈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30%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민심 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하려고 했던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당내 에너지를 분열의 에너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미래에 대한 당의 비전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게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가장 중점 둬야 될 또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20대에서 긍정평가율이 21%, 그러니까 60대 이상 세대 다음으로 낮은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를 조사해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20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평가율이 21%로 60대 이상 세대 다음으로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직무긍정률 29%는 갤럽 조사는 물론이고 주요 여론조사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30%를 밑도는 결과입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특히 긍정이 14%, 부정은 67%로 부정률이 앞섰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예. 같은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후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건 코로나19 대처와 최선을 다함, 주관 또는 소신이 있다.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최근 집값 폭등과 LH 사태 등이 반영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백신 수급이 반영된 듯한 코로나19 대처 미흡, 경제 민생 문제 해결과 인사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연령대를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연령별로 보면 무당층 비율이 20대에서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당층의 부정률이 높게 나타난 경향이 20대에서 똑같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결국은 이 당청 관계에도 어떤 이 역학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요, 어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백신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어요. 각을 확실히 세우는 모습이에요. 네, 재보선 민심에서 정권 심판론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재보선 승리의 토대 위에서 향후에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갖다가 국정 주도권을 강력하게 쥐고 나가겠다. 네. 이 얘기는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올 가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올 정기국회는 여야 간의 어떤 그 여론전, 공방전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성향이 투쟁적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파고들면서 어떤 심판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예. 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수도권 인물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은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4선 의원입니다. 예. 때문에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당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아무래도 차기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남 투톱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수도권 당대표론이 힘을 받으면서 원내에서는 서울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박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당 쇄신을 앞세운 초선 김웅 의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에는 그런데 사실 지역뿐 아니라 계파 대리전으로 비춰지는 데 대한 부담감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작용할 텐데요. 네. 앞서 원내대표 선출에서 김기현, 권성동 2파전 예상을 깨고 김태흠 의원이 결선에 진출해서 친박 세력의 조용한 결집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의 대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가 소위 강성 주류의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나 쇄신을 보여주려면 당대표는 상대적으로 비주류가 되는 이런 선택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급격하게 도로한국당 또는 영남당 또는 친박당 일로 갈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우려가 알게 모르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될 때부터 이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어떤 뭐 수도권의 당 대표론, 수도권 당 대표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모양새를 좀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